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발달 이론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이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장 과정에 따른 이론이라는 거예요. 성장 과정에 따른 이론. 그래서 발달 이론과 관련해서는 긴즈버그가 가장 먼저 이야기했는데 발달 단계를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필기시험 공부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발달 이론,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그리고 환상기라는 것은 초기에는 놀이 중심이다. 그러다가 점점 놀이가 일 중심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서 놀 때 소꿉놀이하고 인형 갖고 놀고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조금 커가면서는 예를 들어서 소방서 방문해 갖고 오면 소방관 놀이, 그리고 병원 갔다 오면 의사 놀이, 간호사 놀이,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 놀이 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놀이가 일 중심으로 변화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잠정기. 잠정기에는 흥미, 능력, 가치, 전환 단계가 있습니다. 흥미는 내가 그것을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느냐에 따른 것이고, 능력. 내가 그 일을 좋아하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직업과 관련된 가치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환. 내가 그 직업을 선택했을 때 갖게 되는 책임의식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의사는 환자의 아픈 것을 치료해 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경찰은 나쁜 짓을 한 범인을 잡아야 되고, 이런 것처럼. 직업상담사는 내담자의 직업 선택을 돕고 구직활동을 돕고 직업 적응을 돕는 것처럼 그 직업을 갖게 되었을 때 갖는 책임의식을 같이 깨닫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현실기. 자, 우리 실기시험에서는 이 현실기를 쓰고 설명하라고 많이 나오죠. 자, 탐색 단계. 개인은 자신의 진로를 두세 가지 정도로 좁혀간다. 그리고 구체화 단계. 특정 직업 분야에 몰두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탐색 단계에서 직업 상담사를 할 거냐, 청소년 상담사를 할 거냐, 뭐 앞에서 얘기했던 처럼 경찰을 할 것이냐, 이렇게 두세 가지 정도로 좁혀갔다면 이 중에서 특정 직업 분야에 몰두한다는 거죠. 상담을 할 것인지 경찰을 할 것인지 특정 직업 분야에 몰두하고, 그러면 이 중에 두 개, 세 개 할 수 없으니까 하나의 직업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선택한 직업이 있다면 그 직업 훈련을 받게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색, 구체화, 특수화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까지 보시면 다 현실기의 하위 단계를 쓰고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단계를 쓰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이 순서로 간다는 것도 같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긴즈버그는 진로 발달에 대해서 평생 동안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상 45세 중년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긴즈버그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수퍼가 진로 발달과 관련된 이론을 내놓습니다. 수퍼는 긴즈버그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자기의 이론을 내놓습니다. 긴즈버그가 진로 의사결정을 일생 동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청장년기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수퍼는 청장년기에서 끝난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비판하면서 5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진로 발달 5단계라고 볼 텐데요. 이것이 우리 시험에 경력개발 5단계라고도 나옵니다. 다 같은 말이니까 시험에서 보실 때, 문제에서 보실 때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장기는 이 시기의 아동은 가정과 학교에서 중요한 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동일시하게 된다. 엄마처럼 선생님처럼 행동하는 게 바로 이때죠. 그 다음에 탐색기. 개인은 학교 생활하고 여가 활동하고 시간제 일 등을 통해서 자아를 검증하고 역할을 수행하며 직업 탐색을 시도한다. 자, 이 탐색기가 바로 선택한 직업에 대해서 첫 발을 내딛는 시기가 되죠. 그리고 이 탐색기를 지나서 확립기. 자, 확립기가 되면은요, 우리가 처음 직업을 선택했을 때 그 직업을 계속 가는 경우도 있지만 한두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서 직업을 바꾸기도 하고 아니면 그 직업을 계속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확립기에는 자기에게 적합한 분야를 발견해서 종사하고, 다시 이야기해서 탐색기에 결정했던 직업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에게 맞지 않으면 나에게 맞는 다른 직업을 찾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적합한 분야를 발견해서 종사하고 생활의 터전을 잡으려고 노력한다. 자, 그러면
나에게 적합한 분야의 일을 하면서 생활의 터전을 잡으려고 노력했으니까 이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겠죠. 유지기는 얼마나 안정된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은 안정된 속에서 비교적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쇠퇴기. 유지기를 우리가 65세 정도까지 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65세 이후로 보니까 쇠퇴기. 그래서 개인은 이제 점점 직업전선에서 은퇴하면서 다른 새로운 역할과 활동을 찾게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의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달 5단계를 쓰라고 했는데 보신 대로 참고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퍼는 직업 발달과 관련해서 직업 상담과 관련해서 상담의 6단계를 이야기했어요. 상담할 때 내담자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 그 내담자의 문제를 탐색하고 자아 개념을 묘사하고 나서 탐색한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깊이 있게 들여다봐서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그것을 내담자에게 이야기해 줬을 때 내담자가 그것을 내담자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통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 검증, 태도와 감정의 탐색과 처리하기, 그리고 끝으로 의사결정하기, 이렇게 봅니다. 자, 수퍼는요, 집단 상담에서 진단이라는 말을 하면서 평가 유형을 3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3가지가 문제평가, 개인평가, 예언평가 이렇습니다. 수퍼가 말하는 진단을 위한 3가지 평가에서 문제평가는 내담자가 경험한 어려움과 진로 상담과 관련된 기대를 평가하는 것이고요. 개인평가는 내담자의 심리적, 사회적 또는 신체적 차원에서의 개인 상태를 평가합니다. 끝으로 예언평가, 문제평가와 개인평가한 것을 다시 이야기해서 직업적, 개인적 평가한 것을 바탕으로 내담자가 만족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고요. 고트프레드손의 직업포부 발달 이론이 있습니다. 직업포부라는 것은 개인이 갖기를 열망하는 직업으로 개인의 직업 선택을 예언해주는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트프레드손은 개인의 직업과 관련된 발달 단계를 4단계로 이야기했는데 힘과 크기의 지향성, 성역할 지향성, 사회적 가치 지향성,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힘과 크기의 지향성은 사고 과정이 구체화되면서 3세에서 5세 정도로 봤으니까 우리나라로 보면은 대략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요 정도 사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고 과정이 구체화되면서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되고요. 성역할 지향성, 이쯤 되면은 초등학교 들어갔다라고 보면 되죠. 우리 만 나이를 생각을 하면 되니까 자아 개념이 성의 발달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사회적 가치 지향성, 사회 계층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서 자아를 인식하고 일의 수준에 대한 이해를 확장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 고트프레드손의 발달 단계는 이렇게 연령별로 쓰게 돼 있는데요. 자, 보시면 3세에서 5세, 6세에서 8세, 9세에서 13세 이렇게 있는데, 지금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은 나이가 명시된 이론서도 있고 없는 이론서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순서대로 보시면 될 테고요.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은 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자아인식이 발달되고 타인에 대한 개념이 생겨난다. 이것이 바로 고트프레드손이 말한 직업과 관련된 발달 단계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데 연령에 따라 쓰라고 했으니까 그냥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을 제외하고 쓰라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고트프레드손은요, 직업 결정과 관련해서 제한과 절충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한이라는 것은 내가 그 직업을 못 갖게 되는 거죠. 제한, 그래서 한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절충이라는 것은 내가 타협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타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한과 절충 또는 제한과 타협 또는 한계와 절충, 한계와 타협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제한 과정은 내가 자신의 자기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직업들을 제거해 나간다라는 것인데, 자, 제한 과정은요,
자기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직업들을 제거해 나간다.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직업들을 쭉 열거합니다. 몇 개가 됐든 열거해서 이 중에 내가 가질 수 없거나 아니면은 내가 원하지 않거나 또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직업들을 제거해 나간다라는 것이 제한 과정이에요. 이 제한이라고도 하고 한계라고도 하는데 내가 갖지 못하거나 그것을 갖기에는 한계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한 과정을 거치고 나면 직업이 몇 개 안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직업을 다 한꺼번에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중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없고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 또 그것을 절충하고 타협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제한과 절충 또는 제한과 타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고트프레드손의 제한과 절충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힐리의 자신감 높이기 원칙이라고 했는데 힐리는 내담자가 자기를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원칙들에 대해서 8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보시면 얘만 지금 가로가 있는 상태에서 써 있는데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앞에 뭐뭐 할 때, 때 이것까지만 보시면 될 텐데요. 제일 처음에 다양한 범위의 행위를 경험하고 그것을 숙고할 때, 그리고 노력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강화하고 성공하는 방법을 배울 때, 그들의 역량이 있다고 기대되는 것을 개발하고 독려할 때, 스스로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해 정보를 얻고 조직화하고 안내받을 때,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해 우리가 직업상담사 공부하면서 혹시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으면은요, 같은 수업을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동영상을 봤는데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 설명을 한번 들어봐. 그래서 한 번, 두 번 읽고 듣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면서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 또는 내가 어느 부분을 좀 더 공부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에 초점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정보를 얻고 조직화하고 안내받을 때, 이럴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관찰한 피드백을 받고 통합할 때, 상담자가 체계적으로 목표와 목적을 갖고 적당한 모델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그리고 그들의 삶이 의미 있게 관찰되고 숙고될 때, 끝으로 보조적인 수단이 줄어들고 기록과 성취가 재검토될 때, 이것이 자기를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자신감을 높이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로자서전과 의사결정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서전은 언제 쓰냐는 거죠. 자서전은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고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쓴다? 과거의 이야기를 씁니다. 그래서 진로자서전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담자에게 이렇게 중요한 의사결정도 있었지만 아주 일상적인 의사결정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에게 그동안 과거에 어떻게 의사결정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서 내담자가 그동안 어떻게 의사결정을 했는지 재검토합니다. 그리고 그 재검토한 것을 가지고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쳤던 중요한 타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동안 학과 선택은 어떻게 했었고 이런 다양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를 듣고 내담자가 쭉 풀어봤을 때 이야기할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이 있겠죠. 그랬을 때 그때마다 등장하는 중요한 타자는 누구였는지 알아보는 것이 바로 진로자서전입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일기. 일기는 우리가 언제 거를 쓰냐는 거죠. 오늘 거를 쓰죠, 대체로. 그래서 현재라는 거죠. 현재가 포인트입니다. 내담자는 현재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담자가 의사결정에서 얼마나 자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가 자기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얼마나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하는지, 그래서 자기의 의견을 보다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법이 바로 의사결정일기입니다. 자, 진로자서전과 의사결정일기는 보시면 지금 10년 전에 나왔었는데
이 문제는 제가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쓰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욕구 이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인데요. 매슬로우는 자아 실현을 이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슬로우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링컨, 간디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이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공통된 특성을 봤습니다. 가장 큰 특성은 자신에 대한 관점이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기 관점, 자기 수용을 봤었고요. 그 다음에 행동 특성. 자아 실현을 이룬 사람들의 행동 특성을 봤더니 이 사람들은 지극히 개방적이고 그리고 솔직하고 그리고 인습, 사람들의 눈이나 여러 가지 그동안 내려온 관습이죠. 이러한 것들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자아 실현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현실을 왜곡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이 하는 일에 몰두하고 만족스러워하고 즐거움과 아름다움, 감상력이 있다. 그리고 대인관계가 좋다. 대인관계가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단과 목적을 구분할 수 있다. 수단과 목적을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유머 감각이 있다. 이렇게 자아 실현 이룬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 공부하면서는 이 정도 알아두시면 시험에서 쓰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봐서 3개 정도만 났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하신다면 대인관계를, 사람들과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룬다라는 거죠.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루고 그 다음에 수단과 목적을 구분할 줄 알고 그리고 유머 감각이 있다라는 거. 요 정도까지 조금 더 알아두시면 좀 더 폭넓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자아 실현을 이룬 사람의 특징 중에 자신에 대한 관점과 행동 특성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 실현 이룬 사람의 특성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자신에 대한 관점은 쓰시면 되죠. 행동 특성 쓰고 그 다음에 자아 실현 이룬 사람의 특징을 쓰라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욕구 이론으로 갑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을 가지고 로라는 사람은 직업과 욕구 이론을 같이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는 직업과 기본 욕구 만족의 관련성에 대해서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을 바탕으로 했을 때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성격 이론 중에 매슬로우의 이론을 같이 접목했습니다. 매슬로우는 미네소타 평가에서 흥미의 기초에서 직업을 8가지 군집으로 이야기했는데 서비스, 비즈니스, 관리, 기술직, 5개활동, 과학직, 보편문화, 예술과 연애 이렇게 8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보시면 성격 이론과 직업 분류라는 2가지 영역을 통합했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친 이론,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이죠. 그 다음에 직업 분류 체계는 우리가 방금 봤었던 8가지 제목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매슬로우의 이론이 다시 하나 나왔는데 수직 차원을 쓰라고 했습니다. 이 수직 차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로의 욕구 이론, 자, 로의 욕구 이론에서 수직 차원을 쓰라고 했는데 수직 차원이라는 것은 책임의 기초에서죠. 누가 책임이 더 높으냐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의 기초에서 이렇게 6단계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제일 높은 것이 고급 전문 관리이고요. 그리고 중급 전문 관리, 준 전문 관리, 숙련직, 반숙련직, 비숙련직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이 내용은 지금 순서대로 쓰셔야 되는 게 시험 문제 자체에서 수직 차원으로 쓰라고 했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대로 고급 전문 관리, 중급 전문 관리, 준 전문 관리, 숙련직, 반숙련직, 비숙련직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정신분석, 보딘의 정신분석 이론이 나오는데요. 보딘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 진로교육을 도입했습니다. 우리가
정신분석 또는 정신역동이라고 하는데,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생각이 많을 때 우리가 머리가 복잡하고 혼란스럽다래요. 그래서 이 머리가 마구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거를 보죠. 그래서 정신역동 또는 정신분석 이렇게 같이 봅니다. 보디는요, 윌리엄슨이 특성 요인에서 윌리엄슨이 변별 진단을 심리적인 것은 다루지 않고 그냥 단지 직업을 어떻게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만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심리적인 원인이 들어가도록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의존성, 정보의 부족, 자아 갈등, 진로 선택에 따르는 불안, 문제가 없음. 의존성은 내가 의사결정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죠. 그러니까 그 책임지는 것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의사결정을 미루는 것이고요. 정보의 부족.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면, 다시 이야기해서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 궁핍한 환경에 있어서 정보가 별로 없게 된다면 작은 정보, 아주 조그마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아 갈등. 제가 중간중간 설명을 드릴 때 내적 갈등이라는 말도 했었었는데요. 자아 갈등, 내적 갈등 같이 씁니다. 내적 갈등, 자아 갈등은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안에서 계속 갈등을 겪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업상담사를 지금 공부하면서 과연 내가 직업상담사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직업상담을 잘 할 수 있을까?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동안 해왔었던 일은 내가 다시 취업해서 일을 한다면 아주 능숙하게 잘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계속 안에서 갈등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우리가 자아 갈등 또는 내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할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그런 갈등을 겪고 계신다면 일단 우선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해 놓고 나서 구직활동 하시면서 다시 비교해 가면서 공부 한번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에 따르는 불안. 자, 진로 선택에 따르는 불안은 내가 하고 싶은 일하고 중요한 타인, 대체로 부모님일 확률이 크죠. 내가 하고 싶은 일하고 중요한 타인이 기대하는 일이 서로 다를 때 우리는 불안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음.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의사결정을 잘해놓고 그 의사결정을 정말 잘했는지 누군가가 나에게 잘했다라고 확인해줘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경우를 우리가 문제가 없음이라고 봅니다. 보딘의 변별진단, 진로 문제와 관련된 변별진단 또는 문제 유형, 의존성, 정보의 부족, 자아 갈등, 진로 선택에 따른 불안, 문제가 없음. 자, 보딘의 얘기는요, 보통 3개 쓰고 설명하라고 그러거나 5가지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읽어보시고 편한 거는 3개를 확실히 설명까지 하실 수 있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제목 정도만 알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정신분석 보딘의 이야기를 봤는데, 보딘은 진로 문제와 관련해서 변별 진단을 의존성, 정보의 부족, 자아 갈등, 진로 선택에 따르는 불안, 문제가 없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보시면 5개 쓰라고도 하고 보통 3개 쓰고 설명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들 중에서 읽어보시고 좀 편하게 생각되시는 것들은 쓰고 설명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제목 정도까지 충분히 쓰실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딘은 직업상담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3가지로 이야기했는데, 탐색과 계약 설정, 비판적 결정 단계, 그리고 변화를 위한 노력 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보딘은 내담자, 상담사가 내담자 자신의 욕구 및 자기의 정신역동적 상태, 다시 이야기해서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냐는 거죠. 정신역동 상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상담 전략을 합의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비판적 결정 단계, 무슨 얘기냐? 내담자가 직업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서로 맞지 않다면, 다시 이야기해서 내 성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성격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업을 바꿀 것인지, 아니면 직업에 맞는 성격으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내 성격에 맞는 직업으로 바꿀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를 비판적 결정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직업을 바꾸기로 했다면 어떻게 해요? 그 직업을 선택했으니까 그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등을 배워야 하고, 만약에 성격을 바꾸기로 했으면은 그 직업에 맞는 성격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변화를 위한 노력 단계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 보시면 가끔 이렇게 학자별로 문제 유형 또는 변별 진단을 쓰라고 하는데 단편적으로 보시면 헷갈릴 수 있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눈에 보고 공부하실 수 있도록 비교해서 보실 수 있도록 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역동적 상담에 대해서 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사회인지 이론의 진로 영역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자, 사회인지 이론에서는 세 가지 진로 모델을 이야기했는데 그 첫 번째는 흥미발달 모형입니다. 그냥 흥미가 아니고 흥미 발달 모형이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해서 언제 흥미가 생기냐는 거죠. 언제. 그래서 흥미라는 것은 자기 효능감. 내가 그 일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효능감이죠. 그리고 결과 기대. 얼마만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에 대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가치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면 우리가 흥미가 생긴다.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상담을 잘할 것이라는 결과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나는 상담에 대한 흥미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선택 모형.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 그리고 목표, 그리고 행동 선택, 이러한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데 내가 상담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수 있다라는 자기 효능감이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또 기대가 있다면 우리는 직업 상담사를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행 모형. 개인이 선택한 영역에서 목표를 추구하는 행동을 어느 정도까지 얼마나 지속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상담사로서 내가 어디까지 승진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세 가지 진로 영역 모델이라는 것은 흥미 발달 모형, 선택 모형, 그리고 수행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짧은 기간에 많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영역 모델 쓰고 설명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회학습 이론이 있습니다. 크롬볼츠, 미첼과 크롬볼츠는 사회학습 이론을 이야기했는데 직업 선택과 관련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환경 조건과 사건, 학습 경험, 과제 접근 기술 이렇게 봅니다. 제일 처음에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개인이 타고난 유전적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소리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라면 타고나서 예민한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은 피아노 조율사를 하는데 아주 유리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유전적 요인, 그리고 특별한 능력, 개인이 진로 기회를 제한하는 특질, 특별한 성질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타고난 재능과 특수한 능력은 교육적이나 직업적 선호나 기술을 제한하는 유전적인 자질이 있다. 우리가 아주 맛을 예민하게 잘 알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요리사를 잘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타고난 재능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고요. 환경 조건과 사건, 내가 놓인 환경, 그리고 내가 경험한 사건이 결국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는 그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연자원의 이용이나 직업을 규제하는 정부 정책이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고용기회나 경험 이런 거에서 결정하는데 내가 그 직업을 선택했을 때 앞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내가 경험한 것이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는 정책이나 이러한 내용들이 그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습 경험, 도구적 학습 경험과 연상적이 있는데 도구적 학습 경험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상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 내가 그 일을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업 선택을 할 때 글짓기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상적은 긍정적과 부정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픈데 병원 갔더니 치료 잠깐 받았더니 금방 났어요. 바로 치료가 됐어요. 그러면 나는 병원과 관련된 직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직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내가 많이 아파서 갔는데 여러 가지 검사하고 그러면서 그 검사 받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그러면 병원과 관련된 직업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직업을 선택하는데 오히려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경험은 도구적과 연상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과제 접근 기술이죠. 우리가 과제 접근 기술은 뭐냐 하면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새로운 과제에 접근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새로운 방법으로 도전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필기 시험 공부하신 것과 실기 시험 공부한 것은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필기 시험 공부한 방법과 그대로 실기 시험 공부를 하면 시험에서 굉장히 답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 공부는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서 흐르는 가사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노래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실기 시험은 음악이 나오고 노래 제목이 나왔을 때 내가 가사를 보지 않고도 부를 수 있는 정도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기시험 공부하는 방법과 똑같이 실기시험을 공부하면 답안 작성에 어려움을 겪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과제 접근 기술입니다. 그래서 크롬볼츠는 과제 접근 기술까지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환경 조건과 사건, 학습 경험, 과제 접근 기술, 이렇게 4가지를 진로 발달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보통 3개 쓰고 설명하거나 3개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상담심리, 직업심리학과 관련된 이론들을 공부했고요. 앞으로는 다음 시간부터는 심리검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